미국, 이란 전쟁, 협상으로 꺾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장면은 단순한 외교 뉴스 한 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멈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위험한 분기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개전 이후 처음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종전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이 만남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전쟁의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실질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측은 강경한 발언과 군사적 압박, 대리 메시지와 간접 소통만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사자들이 이제는 대면이라는 방식으로 전쟁의 출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고비에 이르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직전일 때에도 협상 이야기는 나오지만 전쟁의 피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기 시작할 때에도 협상은 다시 등장합니다. 지금의 미국-이란 관계는 바로 그 두 번째 단계, 즉 서로가 더 나아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되는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 사안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협상 가능성이 평화의 낙관론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양측이 민간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까지 타격 대상으로 언급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국제사회가 이쯤 가면 복구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바로 그 순간에 협상 카드가 떠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대화 모색은 신뢰가 쌓여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공포가 극대화된 끝에 나온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협상을 평화적 의지의 산물로 생각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협상은 종종 상대를 믿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싸우면 모두가 손해라는 계산이 분명해졌을 때 시작됩니다. 이번 미이란 접촉 가능성도 바로 그런 냉정한 계산 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JD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코프 특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이란 당국자들과 만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장소가 파키스탄이라는 점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공식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제3의 공간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양측 모두에게 체면을 지켜줄 수 있는 외교적 완충지대입니다. 파키스탄은 이란과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이슬람권 내부의 연결망 측면에서도 미국과 이란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특히 파키스탄 군부와 권력 핵심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은 이번 접촉 시도가 단순한 외교 소문을 넘어 상당한 조율 단계를 거쳤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48시간의 시한을 제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식의 최후 통첩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협상 언어가 아니라 전형적인 압박 언어입니다. 게다가 개전 초기에는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정권 교체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상대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이고 전쟁의 목표를 점점 더 높게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전쟁에서 목표가 높아질수록 끝내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이틀 만에 생산적 대화를 언급하고 예고했던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수사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지만 전쟁 국면에서 이런 급격한 태세 전환은 보통 군사적 현실, 경제적 부담, 국내 정치적 압력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이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의 입장 변화는 단순한 변덕으로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트럼프 정치의 특징 중 하나는 예측 불가능성이고 강경 발언과 협상, 제스처를 빠르게 오가는 스타일은 이미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번 변화는 전쟁 장기화의 비용과 너무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휘발유 가격과 생활물가에 대한 불만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증폭되는 상황이라면 전쟁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군사적 결단 이전의 정치적 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대가를 누가 치르는지도 고민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뛰고 주가가 흔들리고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아무리 강경 노선을 외치던 지도자도 출구 전략을 계산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최근 언행은 바로 그 계산이 시작됐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어떤 입장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이란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고 미국 측과 직접 접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과 선긋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이 대화 상대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라고 보도하자 갈리바프 본인까지 나서 이를 부인한 점은 국내 정치용 메시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전쟁 국면에서 지도부는 외부와 협상하고 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약해 보이면 안 됩니다. 상대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굴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란 외무부는 우방국을 통해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의 협상 요청 메시지를 받았고 원칙적 입장에 따라 적절히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매우 외교적인 표현이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완전한 단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공개적으로는 강경, 비공개적으로는 관리된 소통. 이것이 지금 이란의 기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런 이중 언어는 흔합니다. 밖으로는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안으로는 어떤 조건이면 멈출 수 있는가를 계산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진짜 협상은 카메라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향한 강경 발언은 국내 청중을 위한 경우가 많고 실질적 거래는 제3국의 수도, 군용기 안의 특사회동 혹은 우방국 외교 채널을 통해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공개적으로 부인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비공개적으로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황은 양측 모두 그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핵심 당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전쟁의 주요 군사 당사국인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을 읽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미이스라엘 연합군이 거둔 군사적 성과를 이스라엘의 이익을 보호하는 협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겉으로는 전과를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의미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한 계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화에 들어가는 순간 자국의 안보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세계 경제와 미국 국내 정치까지 고려해 전쟁을 정리하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재편 문제에서 훨씬 더 강한 조건을 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내는 협상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그 협상이 자국에 불리한 타협으로 귀결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전쟁과 협상의 오래된 역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쟁의 당사자는 하나가 아닙니다. 직접 포탄을 쏘는 쪽이 둘이라고 해도 그 전쟁의 이해관계를 가진 세 번째, 네 번째 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 미국은 세계 패권과 에너지 안정, 국내 선거를 생각합니다. 이란은 체제 생존과 지도부 정통성, 핵 프로그램의 존속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장기 안보와 지역 내 군사 우위를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은 중재자 역할을 통해 외교적 위상을 높이려 합니다. 국제 원유 시장 참여자들은 해협 개방 여부에 따라 생존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멈추는 일은 총성이 멎는 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단지적이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손익 계산서 위에 동시에 이 정도면 됐다는 문장이 적혀야 비로소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얻고 싶어 할까요?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이란과의 대화 의제로 핵무기 포기, 우라늄 농축의 전면 중단과 핵물질 외부 반출, 탄도미사일 감축, 호르무즈 공동 관리 등 이른바 15개 항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전 조건이 아니라 사실상 전후 질서 재편 요구에 가깝습니다. 핵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사일, 해협 통제, 지역 질서, 체제 승인 여부까지 포괄하는 매우 넓은 의제입니다. 이 말은 곧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이 단순한 사격 중지가 아니라 이란이라는 국가의 행동 범위를 전반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임을 뜻합니다. 문제는 이런 요구가 많을수록 협상은 더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받아들여야 할 정치적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과 핵물질 외부 반출은 이란 입장에서는 국가 주권과 체제, 정체성의 핵심을 건드리는 요구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핵기술과 농축 역량 자체는 자국의 과학기술 주권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단지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 핵물질 자체를 외부로 빼내고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란이 수십 년간 쌓아온 협상 지렛대를 사실상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탄도미사일 감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에게 미사일은 단순 무기가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에 맞서는 비대칭 억지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요구가 클수록 협상은 멈춤의 기술이 아니라 체제 굴복의 문제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협상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런 높은 요구를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협상의 출발점을 최대한 높게 잡으려는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낮은 조건을 제시하면 이후 양보를 통해 얻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내 정치용 명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더라도 단순히 더 싸우면 손해여서 멈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란의 핵과 미사일, 지역 위협을 억제할 큰 틀의 원칙을 확보했고 그래서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는 식의 서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전쟁을 정리하고 싶어도 정치적으로는 승리를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셀프 승리 선언 가능성은 그런 맥락에서 읽힙니다. 전쟁은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아도 지도자는 그것을 승리로 포장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과 관련해 나와 아야톨라가 공동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이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끄는 이란의 새로운 신정, 지도부를 사실상 승인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한편으로는 이란 체제를 압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 가능한 새로운 체제 파트너를 모색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는 셈입니다. 이는 국제정치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정권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정권의 후계 구조나 권력, 재편 세력을 접촉하며 질서 있는 출구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보다 관리 가능한 상대를 승인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강경 기조는 협상 가능한 권력 중심부를 찾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논의되는 종전 협상은 단순히 포화를 멈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란에 누가 앞으로 협상 가능한 파트너가 될 것인가, 미국은 어느 수준까지 이란 체제의 존속을 용인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안보 요구는 어디까지 반영될 것인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에너지 대동맥의 통제 질서는 어떤 형태로 재편될 것인가를 둘러싼 복합 협상입니다. 전쟁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협상은 그보다 훨씬 긴 시간축 위에서 움직입니다. 오늘의 휴전선은 내일의 권력 질서를 미리 그리는 선이기도 합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왜 이 해협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지리적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을 세계 해양 물류망과 연결하는 좁은 목구멍 같은 통로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그것은 단순한 해상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스위치에 가깝습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보험료, 운송 리스크, 선박 우회 비용, 에너지 수입국의 인플레이션,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까지 이 좁은 해협이 안정성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 그 효과는 군사전장 너머로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포탄이 떨어진 지점보다 훨씬 넓은 경제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되듯 이미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 이상으로 치솟고 금융자본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국 정부의 재정 부담, 기업의 원가, 구조, 서민 생활비, 항공여운 비용, 식료품 가격, 화학산업과 제조업 수익성, 심지어 환율 변동성에까지 연쇄적으로 연결됩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에너지 가격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기술이 발전했고 친환경 전환이 진행 중이라 해도 단기간에 화석 연료 공급 충격을 흡수할 만큼 유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군사 위기는 언제나 유가를 움직이고 유가는 다시 정치와 선거를 움직입니다. 전쟁은 멀리서 벌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주유소 가격표와 전기요금 고지서로 우리 일상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국내 정치가 중요해집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은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얼마나 오래 버텨줄 수 있는가도 결정적입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은 미국 유권자에게 가장 체감도 높은 정치 변수 중 하나입니다. 미국인에게 차는 생필품에 가깝고 연료비는 곧바로 가계 감각에 꽂히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전반적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 외교안보 위기는 순식간에 생활경제 문제로 바뀝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이라면 그 파급력은 더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장기화를 감수하면서까지 강경 노선을 유지할지 아니면 일정 수준의 성과를 과시한 뒤 전쟁을 정리할지는 결국 군사 전략과 정치 전략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 역시 계산이 복잡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강경 발언이 이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쟁을 무한정 끌고 가기 어려운 이유가 많습니다. 첫째, 전면전이 길어질수록 체제 안정성에 부담이 커집니다. 둘째, 에너지 시설과 사회 기반 시설이 계속 타격받을 경우 국민적 피로와 경제적 손실이 누적됩니다. 셋째, 이란이 해협 봉쇄를 통해 강한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발과 추가 군사 개입을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넷째, 핵과 미사일 문제를 완전히 양보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수준에 관리된 긴장 완화는 체제 생존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란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못지않게 어떤 조건으로 멈추는 것이 체제 유지에 가장 덜 위험한가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협상 가능성은 평화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상호 공포의 균형 위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미국은 경제와 선거가 두렵고 이란은 체제 소모와 확전의 후폭풍이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자국 안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타협할 가능성을 두려워합니다. 국제사회는 에너지 충격과 지역 전면전 확산을 두려워합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은 때로 선의가 아니라 각자가 감당할 수 없는 미래를 동시에 상상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제한적 성과를 내는 관리형 협상입니다. 이 경우 미국과 이란은 서로의 핵심 원칙을 전면 양보하지는 않지만 민간 인프라 타격 중단, 특정 기간의 공격 유예,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정 보장, 추가 회담, 일정 합의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전이라기보다 확전 방지에 가까운 합의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때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평화협정보다 며칠 더 싸우지 않게 만드는 작은 합의입니다.
작은 합의가 유지되면 더 큰 협상의 시간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체면 관리형 휴전입니다. 미국은 핵미사일 해협 문제에서 일정한 원칙적 합의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이란은 주권과 체제의 핵심을 지켜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동시에 승리를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외교에서 이런 장면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내용만 보면 서로 조금씩 물러난 것인데 발표문만 보면 양쪽 모두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종종 이런 정치적 연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지층에게 우리가 굴복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트럼프의 셀프 승리 선언 가능성도 결국 이런 연출된 종결의 한 형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협상 실패 후 제한전에서 지상전으로의 전환입니다. 기사도 경고하듯 이란이 우라늄 농축, 핵물질 외부 반출, 탄도미사일 감축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 유연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전쟁은 더 격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협상은 단지 외교적 시도만이 아니라 최후의 완충장치 역할도 합니다. 만약 이 완충장치가 깨진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양측 모두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후퇴하기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습과 미사일 공격은 이미 위험하지만 지상전은 훨씬 더 긴 시간, 더 큰 인명피해, 더 복잡한 점령과 철수 문제를 동반합니다. 전쟁은 시작보다 끝내기가 어렵고, 특히 목표가 계속 바뀌는 전쟁일수록 통제 불능이 되기 쉽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공식 협상은 실패해도 비공식 접촉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공개적으로는 서로를 비난하고 군사 압박도 이어가지만 우방국을 통한 메시지 전달과 물밑 접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제정치에서는 이런 상황이 가장 흔합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공개 회담이 결렬됐다고 해서 모든 대화가 끊기는 것도 아닙니다. 외교는 겉에서 보이는 성패보다 보이지 않는 채널이 살아있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직접 회담이 실제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측이 상대를 완전한 파괴 대상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언젠가 거래 가능한 상대로도 보느냐입니다. 여기서 다시 파키스탄의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국 중재는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재국은 메시지를 다듬고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고, 만남이 무산됐을 때도 책임을 최소화하는 완충장치가 됩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처럼 오랜 적대 관계를 가진 국가들은 직접 접촉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이때 중재국은 우리가 요청했다, 우리가 형식을 조율했다, 우리가 안전을 보장했다는 식으로 양측이 부담을 분산하게 해줍니다. 파키스탄이 이번 회동 가능성의 중심 무대로 떠오른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지리적 편애 이상의 외교적 기능을 갖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사에서 언급된 인물 구성이 모두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행정부의 정치적 무게를 보여줍니다. 위코프 특사는 실무 협상과 비공식 조율의 창구를 의미합니다. 쿠슈너는 트럼프식 외교에서 가족과 측근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합니다. 이 조합은 단지 공식 대표단이 아니라 정치적 승인과 비선 조율, 개인적 신뢰 라인이 한데 섞인 트럼프식 협상 구조를 보여줍니다. 즉, 이번 협상이 있다면 그것은 전통적 외교부 중심 회담이라기보다 백악관의 권력 스타일이 그대로 투영된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쟁의 목표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초기 미국이 내세운 목표는 매우 컸습니다. 무조건 항복, 정권 교체, 이란 핵미사일 역량 제거 같은 발언은 모두 최대치 목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종전 협상과 5일 유예, 생산적 대화, 해협 공동관리 같은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목표의 현실화 과정이 아니라 목표의 축소와 조정이 시작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이것은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커진 목표를 관리 가능한 성과로 재정의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전쟁의 명분과 실제 계산 사이에 간극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지도자들은 대개 거대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정예, 안보, 체제 수호, 악의 제거 같은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누가 비용을 치르는가? 이 질문들이 쌓이면 거대한 명분은 작은 숫자들 앞에서 흔들립니다. 배럴당 육아, 여론조사 지지율, 민간시설 피해 규모, 시장 불안, 군사작전 유지 비용, 국제사회의 비판 수위 같은 숫자들입니다. 이상은 전쟁을 시작하게 하지만 숫자는 전쟁을 끝내게 만듭니다. 이번 기사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화를 모색한다는 소식이 단지 양자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집단적 불안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민간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위협은 이제 전쟁이 군사기지와 국경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시설은 공격받는 순간 군사력만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 병원, 교통, 통신,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즉, 전쟁의 고통이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빠르게 번지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사회가 이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은 원래도 비극이지만 에너지 인프라와 민생 기반이 표적이 되는 순간 그 비극은 훨씬 넓은 사회적 붕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단순히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협상은 파괴의 속도를 늦추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힘을 쏟아붓는 행위이지만 협상은 아주 긴 시간에 아주 많은 계산을 겹겹이 쌓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사실은 그 느림 자체가 생명을 구하는 메커니즘이 되기도 합니다. 폭격은 몇 초면 끝나지만 휴전 문안의 한 문장을 조정하는 데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수천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관은 금물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협상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 성사도 아니고 합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더구나 전쟁 중 협상은 언제든 하나의 사건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판, 오폭, 도발적 발언, 국내 정치의 강경론, 동맹국의 불만, 예상치 못한 인명피해, 정보전과 가짜뉴스까지 수많은 변수가 협상 테이블을 순식간에 뒤엎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처럼 서로에 대한 불신이 구조적으로 깊은 관계에서는 작은 사건도 전략적 배신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대감보다 냉정한 관찰입니다. 협상이 등장했다고 해서 평화가 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양측이 전쟁 외의 수단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번 회동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의미는 두 가지 층위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징적 의미입니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다는 사실 자체가 전쟁이 완전한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의지가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실질적 의미입니다. 민간시설 공격 유예, 해협 항행 보장, 후속 회담 일정, 제3국 검증 메커니즘 같은 초기 합의가 나오면 이는 향후 더 큰 협상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문서나 일정도 남기지 못한다면 회동은 그저 일시적 탐색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종종 외교를 결과 중심으로만 평가합니다. 합의했는가, 결렬됐는가. 하지만 실제 외교는 그 중간지대가 훨씬 넓습니다. 만남은 했지만 결론은 없을 수 있고 공개 합의는 없지만 비공개 채널은 살아날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여도 상대의 레드라인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움직임도 단지 성사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만나는지, 어떤 의제를 올리는지, 공격 유예가 연장되는지, 제3국 채널이 유지되는지 같은 세부 징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강대국과 적대국은 늘 이렇게 전쟁과 협상 사이를 오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쟁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가장 거친 수단이지만 완전한 굴복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밀어붙이려면 나 역시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은 어느 시점이 되면 완전 승리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종료를 향해 방향을 틉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도 바로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최대 목표를 외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소 손실의 종료 조건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의 협상 가능성은 평화의 시작이라기보다 현실의 복귀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던 지도자들이 갑자기 선해져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들을 협상 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 시장, 선거, 국제 비판, 인프라 파괴, 체제 부담, 동맹 조율. 이 모든 현실의 압력이 이쯤에서 계산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 정치는 이상이 아니라 압력의 합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사 속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무조건 항복과 정권 교체를 말하다가 이제는 대화와 공동관리 협상 의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한 사람의 발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이 시작될 때의 언어와 전쟁을 끝내려 할 때의 언어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작의 언어는 단순합니다. 이겨야 한다, 굴복시켜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종료의 언어는 복잡합니다. 유예, 조건, 관리, 검증, 공동통제, 후속 협의, 원칙적 입장. 전쟁이 오래 갈수록 언어는 점점 단순한 구호에서 복잡한 문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복잡함 속에 평화의 가능성이 아주 미세하게 숨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두 개의 시간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는 군사작전의 시간입니다. 빠르고 격렬하고 즉각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외교의 시간입니다. 느리고 불확실하고 다층적입니다. 전쟁은 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압도하지만 역사를 바꾸는 것은 종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정말 대면 협상에 나선다면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한가운데서 외교의 시간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승리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과잉 자신감과 오판을 먹고 자랍니다. 지도자들은 종종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더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협상을 깨뜨리고 전쟁을 연장시킵니다. 미국이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이란이 더 큰 버티기로 응수하고 이스라엘이 더 강한 조건을 압박하면 이번 주의 대면 가능성은 역사적 전환점이 아니라 놓쳐버린 기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협상은 힘이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더라도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아는 쪽이 해내는 일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기사에서 읽을 수 있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서로를 압박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그 배경에는 민간 인프라 타격 우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국제 유가 급등, 미국 국내 정치 부담 같은 매우 현실적인 압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협상은 단순한 휴전 논의가 아니라 이란의 핵과 미사일, 해협 통제, 체제의 승인,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까지 얽힌 복합 전후 질서 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를 볼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 섣부른 낙관도, 냉소도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을 붙들고 지켜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과연 만남은 성사될 것인가? 성사된다면 누구와 누구가 마주 앉을 것인가? 의제는 얼마나 좁혀질 것인가?
공격 유예는 연장될 것인가? 이란은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일 것인가? 미국은 어느 선에서 이 정도면 됐다고 선언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세계 경제는 이 불확실성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국제 정치는 종종 거대한 지도 위에서 벌어지는 추상적 게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지도 위의 결정 하나가 시장과 거리, 가정과 공장, 항구와 병원으로 번집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 가능성은 중동의 외교 뉴스이면서 동시에 세계 경제 뉴스이고 에너지 뉴스이며 선거 뉴스이고 안보 뉴스입니다. 멀리 떨어진 충돌 같지만 그 파장은 전 세계를 따라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한 국제면 기사로 읽기보다 오늘의 세계 질서가 얼마나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로 읽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 주의 만남은 아무 일도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짧은 악수와 원론적 발언만 남긴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한복판에서 적대국이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사건입니다. 총성이 멈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말이 총보다 앞에 서는 순간이 잠시라도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때때로 그런 잠깐의 순간에서 방향을 틀어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희망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협상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확전의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전쟁은 늘 가장 나쁜 상상을 현실로 끌어오는 힘을 갖고 있고 외교는 그 상상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틈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정말 이번 주 대면하게 된다면 그 장면은 평화의 완성이 아니라 파국을 늦춰 세우는 첫 번째 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도 어쩌면 바로 그런 틈, 아주 작더라도 전쟁 말고 다른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누가 더 강한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먼저 현실을 인정하느냐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은 모두 현실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적 성과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경제 충격은 국경을 가리지 않으며 체제의 체면과 국민의 삶을 동시에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면 협상 가능성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전쟁의 논리와 현실의 논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이 충돌에서 어떤 논리가 이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세계는 다시 한번 총성 너머의 문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쓰이는 방식에 따라 중동의 다음 장면, 나아가 세계 경제의 다음 장면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길다고 느끼시면서 미국과 이란의 회담이 잘 이루어져 전 세계의 국민이 원하는 평화가 오기를 생각하신다면 제 채널에 구독을 터치해 주셔서 빠르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힘을 전해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